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란과 전쟁을 하는 북을 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준비를 고려한다는 언론 보도가 가짜라고 말합니다. 이란이 군사 위협을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미국 동맹국은 이란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긴장을 높인다고 믿습니다. 동맹국 사령관 등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사이 볼턴과 폼페오가 미국을 전쟁의 길로 몰아간다고 비난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실체가 며칠 사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나오면 양보를 해오던 중국이 변했기 때문인데 새로운 형태의 냉전이 오래가고 모든 사람이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4월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줄어들었습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을 했어도 낙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엘라바마주에서 통과됐습니다.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는 징역 99년까지 중벌을 받게 되는 법안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주요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경찰과 시 관계 당국이 얼굴 인식 테크놀로지 시스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라디오 방송국 소유주가 2020년 대선 때까지 1시간에 적어도 한 번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방송국을 포함해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돌본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캐피털 힐에서 워싱턴 DC에서 연례 피스 오피서를 위한은 아니네요. 메모리얼 서비스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잠시 들어볼까요? It's gotta be fair, but it's gotta go fast. 뭔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아주 공정하고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군인들이 박수를 치고 있고 대통령 자신이 박수를 또 유도하는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And that's happening. Fair, but fast, right? Fair, but fast. In the year before I took office, the number of officers killed in ambushes rose to the highest level in nearly 30 years. In the last 2 years, thankfully, the number of officers killed in ambushes has decreased by more than 70%. I'm very proud to have sent to all of the police departments all over the country hundreds of millions and even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네,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스 오피서들 또 경찰을 다 포함해서요 숨졌는데 본인이 직무하는 2년 동안에 그런 비율이 한 70%까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매복 공격으로 숨진 그런 피스 오피서들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 세계와의 문제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 2020년도에 대통령 선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와의 전쟁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는 좋고 물론 경제도 올 말이 돼야지만 정확한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숫자상의 수치가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것을 밀어붙일 수가 있지만 지금 국제 정세에서는 4대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일종의 전쟁이라든가 전쟁 직전까지 간다던가 하는 것을 치르고 있는데 별로 순탄치 않거든요. 그리고 게다 대고 아무리 주권 국가고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지만 미국은 좀 위치가 다르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혼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동맹국들과 같이 번영을 해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서로 다른 이슈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는 미국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던가 이런 분위기가 많아져서요. 지금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북한 이슈도 포함이 되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는
이란이 미국이 그 가짜 위협론을 들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존 볼튼을 통해서 그리고 존 볼튼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정보를 줘서 이란이 뭔가 중동에서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 해서 군대도 지금 그쪽 군대라기보다 함대를 보내고 있고 뭐 일정까지 취소하거나 방문 일정을 다른 나라에 가려고 했던 것을 바꿔가면서까지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라크도 방문을 했고 이라크에서도 이제 이란과 적대적인 어떤 것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리고는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어제 만나고 했는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과거에 이라크 전쟁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북을 쳤었고 사담 후세인이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렇게 해서 이라크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오죽하면은 어제 그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이 만약에 이라크 전쟁을 치른다면은 존 볼튼에게 선물이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 선물, 땡스기빙 데이 선물, 뭐 다른 할러데이, 존 볼튼 생일 선물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라크에서 아주 그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부의 인원은 지금 그 철수시키는 귀국해라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맹국들이 이거 그렇지 않은데 이란이 별다른 위협이 아닌데 미국이 왜 그러는가 하면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이 서로 다른 행보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이란과 전쟁을 치를 그 안을 마련을 하면서 12만 명 군대를 파병한다는 플랜까지 세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고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도 전해드렸는데 페이크 뉴스다. 오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팅 자체는 뭐 국방부의 그 대행과 장관 대행과 존 볼튼 CIA 국장 또 그 합참 의장 그런 사람들이요. 정보국장 댄 코츠까지 다 포함해서 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 볼튼이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이 안에 대해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12만 명 정도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것은 없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다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짜 뉴스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 바그다드의 대사관이 직원들 꼭 필요한 직원들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으로 귀국해라 하는 것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서 많은 매체와 인터뷰들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 다국적군 부사령관이요. 미국이 주도를 하죠. 사실은 아이시스를 잡는다 하면서 그런 브리티시 메이저 제너럴 크리스 기카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뭔가 힘을 실어준 그런 어떤 세력이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뭔가 위협을 한다던가 이런 징후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 그것도 아이시스를 잡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그 군대의 부사령관인 영국 장군이 이렇게 미국 언론과 미국 주장과 행정부의 주장과 전혀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 기카 장군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유럽의 정보국이라든가 군 관계자들, 심지어는 미국의 정보국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긴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테헤란, 이란의 수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워싱턴에서 나온다. 특히 워싱턴에서도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이제 이렇게 그 존 볼튼, 근데 존 볼튼뿐만이 아니라요, 마이크 폼페오가 그 지원을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국무부에서 존 볼튼과 마이크 폼페오가 똑같이 지금 여기는 발을 맞추고 있고 두 사람이 전쟁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구체적인 사실을 낱낱이 알기 전에 몰고 간다. 이게 가만히 대비해 보면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 나중엔 굉장히 후회를 했지만 딕 체니라는 부통령, 그리고 그 당시에 존 볼튼, 이런 아주 그 강성이 사담 후세인이 뭐 살상 무기도 갖고 있고 이렇고 해서 밀어붙인 게 이라크 전쟁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틀 러시아 방문 일정을 잡아놓고 하루를 줄이면서 유럽 동맹으로 가서 뭐 이것 좀 도와줘라 하고 뭐 호소하고, 그런데 그 방법도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서 그 유럽 연합 대표들이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가서 벨기에에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긴 했는데 유럽의 외무장관들을 설득시키지를 못한 겁니다. 오히려 스페인의 경우는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 해군 그룹에서, 페르시안 걸프만에서 해군 그룹에서 우리는 그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드리드가 그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반 이란 미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이란이 어떠한 특별한 위협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한 미국과 발을 맞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라크 관계자들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란이 뭐 어떤 미국의 그 중동에서의 파실리티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라크조차도 믿지 않는다 하는 지금 이런 그 분위기고요. 그리고 오늘 그 LA 타임즈의 수요일하고 일요일에 그 컬럼을 쓰는 그 도릴 그 맥마나스의 컬럼이 조금 눈여겨볼 만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교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공한 게 많은데 왜 성공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공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이 컬럼리스트가 지적을 하는 것처럼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얘기했었던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텔라비브로부터 미국 대사관을 옮기는 것, 다른 나라들 그대로 텔라비브에 두고 있는데 한두 나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은 밥을 못 먹을 것처럼 생긴 그런 나라들을 빼고는 나라들도 아니죠. 한둘밖에 없죠. 그리고는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그 미국 대사관을 옮긴 것, 또 본인이 공약했었던 이란의 핵 협상을 깨버리는 것, 파리 기후 조약을 깨는 것, 이런 것을 했죠. 성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약이라는 것은 뭐 상대하고 의논하지 않고 내가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하기가 좀 쉬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건데, 김정은과도 이란과도 중국, 차이나, 멕시코, 유럽연합과 뭐든지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도 그렇고 뭔가 맞지 않거나,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에서도 오히려 최근에 며칠 사이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힘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아이시스를 잡았다 하는 것이요. 물론 아이시스가 많이 퇴치가 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시리아에서 미군이 출구 전략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출구 전략을 짜지도 못하잖아요. 그만큼 죽었는가 싶으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리고 사위에게, 자레드 쿠시너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 정책 좀 어떻게 해봐 했는데, 그 중동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뒷부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시나리오대로는 되지 않고 있고, 김정은은 뭐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테스트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예측하기 불가능하고 또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물론 예측하기 불가능한 것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예측 불가능하니까 알아서 이 정도 양보
안보에서는 우리나라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했는데 이제는 점점 그 수위가 다 찼기 때문에 본물이 차면은 넘치는 이 순간에 온 것 같고요. 논란이 있다는 것은 그 독재자 예를 들면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사람과는 아주 그 버디 코지업하면서 앙겔라 머켈 같은 대체적으로 세계에서 존중받는 지도자와는 완전히 그 반목 뭐 이 정도 표현이 옳을 그런 정도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아주 그 강성의 보좌관이었었던 로버트 그 블랙윌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그 외교관계위원회에서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그 대해서 잘 판단을 못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점수를 줬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랙윌 씨가 준 점수는 D+입니다. D+. 뭐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대통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이란 등등과의 일에서 이게 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게 마이클 그 맨델범 그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외교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의 얘기입니다. 왜 대통령이 약한가? 대통령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 그 구체성, 디테일에는 관심이 없고 또 하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끼리의 최종적인 때 어떤 그 팀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고 두 번째 이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이슈를 협상하는데 실패를 하는가? 그것은 이제 보통 그 때리고 치고 싹 빠지고 이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잽싸게 치고 빠지고 이러는 것은 스태프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대통령은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그 나라가 다 그 자신 그 국가들의 그 이해가 있는데 미국을 얘기할 때 미국은 조금 다르다는 지적을 합니다. 다국적인 이런 그 동맹과의 모든 것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는 미국의 힘이 발휘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이전, 그 이전부터, 그 이후부터, 이후에도 세계가 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은 미국이 강해지는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동맹국들이 중국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시스템, 국가가 어디에 보조 두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중국은 그럼 우리 미국도 민주주의 포기해라. 이걸 우리가 요구하냐? 우리는 안 하는데 왜 미국 너희는 우리에게 이 공산주의 운영 방식을 그 포기하라고 얘기를 해?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경제적인 운영을 바꾸라고 중국에 요구할 때도 만약에 동맹국들이 함께 미국 편에서 그래 중국이 이거는 이 정도까지 해줘야지 한다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미국 혼자서 할 때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아직까지도 1년 반 정도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죠. 그 외교 정책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는 하지만 동맹국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에서의 외교라는 것은 점점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이것을 이제 트럼프 덕트린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또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모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경제 또 문화, 종교 뭐 어떤 정치적인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쉽게도 어떠한 협조를 러시아에서 지금 찾고 있죠. 그래서 그 러시아로 간 거죠. 마이크 폼페오가 가서는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는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만 뭐 협조를 하겠다 이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서로 다른 의견인데 이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보면은 대강 알게 됩니다. 아,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 폼페오나 이런 사람을 시켜서 조금 러시아를 압박해서 미국에 좋게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그런 것을 들어줄 푸틴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만 이제 잘하고 살살거리고 그래서 여기서도 과거에 또 현재에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처럼 good cop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나쁜 경찰을 마이크 폼페오를 시켜서 뭔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러시아가 미국의 아이시스요, 시리아나 이란 정책이나 뭐 북한 정책이나 다 미국과 반대인데 러시아가 무엇을 도와주겠는가? 그러지 말고 다른 동맹국과 손을 잡아야지 트럼프 대통령 대선에도 유리하다 하는 게 LA 타임스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유기농 서리태 검정콩으로 직접 만들어 검정콩 순두부 시대를 열고 있는 수라원 순두부,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여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슈가 눈에 들어왔고 또 하나는 세계 공통적인 이슈예요. 테크놀로지 이슈인데 테크놀로지로 큰 돈을 버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거 한계가 있지. 지나치는 건 이건 막아야지 돼 하는 조치를 내려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슈는요. 남자와 여자를 넘어서 인종, 백인이냐 아니냐, 정치인이요. 그런 것에 따라서도 많이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광고 끝나고 나서 한 1초 정도 살짝 떴잖아요.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제가 보려고 하다가 지금 제목만 봤어요. 필요하다면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고 나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알라바마의 그 상원이 미국에서 가장 거의 낙태는 안 된다 하는 수준의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해서 강간도 당해도 또 근친상간이었어도 낙태는 안 된다. 단지 산모의 생명이 아주 위험할 때만 낙태를 허용한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 법안이 찬성 25대 반대 6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의사가 만약에 낙태를 시술을 하면은 뭐 당연히 중범이고요. 그 형량이 99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당연히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고요. 엘라바마주니까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거 그래도 강간이나 근친상간은 예외로 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수정 법안을 냈는데도 그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알라바마의 주지사가 그 케이입이라는 주지사가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한번 고려하고 그 서명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여성 주지사이기는 하지만 이 법안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뭐 이미 뭐 민권연맹 이런 데서는 법적으로 그 소송을 할 것이고 그 소송하는 것을 이 법안을 낸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요. 완전히 1973년도에 통과가 돼서 74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그 미국의 낙태가 합법화된 그 법안 이름이 그 로 앤 웨이드거든요. 이 법안을 무효로 낙태는 미국에서 불법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들이 있는 이 대법원에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목적이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법안은 정말 몹쓸 법안이다. 시대착오적일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렇다고 누가 낙태를 안 하겠는가 하면서 그러면 지하 낙태
낙태가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나쁜 시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여성과 그 소녀의 그 생명이 위험이 되고 왜 미국 그 소녀들의 성생활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서부터 성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당연히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여성이나 소녀들 가운데서 주가 낙태를 불법으로 하니까 뭐 어떻게 해서 뭐 낙태를 하는데 누가 기꺼이 좋아서 하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었을 때 다른 주로 간다던가 하는 경우에 돈이 있어야지 가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소수인종에게 소수인종은 뭐 신변 뭐 여러 가지도 있을 테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또 차별적인 법이다 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미국에서도 많이 그랬어요. 그 여성들이나 소녀들이 그 낙태가 안 되고 했었을 때 그 당시에도 그 주이시 그 의사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리버럴해서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부잣집 딸들은 어린 딸들은 해외에 가서 스웨덴 같은 데 가서 뭐 낙태 받고 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런 것을 할 때도 그럼 부자만 되냐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의 연방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여자죠. 트윗을 했는데 뭐 당연한 얘기네요. 여권에 대한 여성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공화당은 어쩜 이렇게 잔혹해도 그렇게 잔혹할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정말로 잔혹하네. 잔혹하게도 이혼 헌법에도 위배돼라고 얘기하면서 알라바마 주지사가 비토를 해야지 돼라고 하는데 알라바마 주지사가 뭐 비토할지는 모르겠고요. 좀 전에 제가 헤드라인만 본 뉴스가 Not a single woman 한 명의 엘라바마주의 여성 상원 의원도 이 법이 통과되도록 예스한 여성은 없다. 여성들은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너무 잔혹하고 너무 뭐 비현실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해서 그렇게 했었다. 3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엘라바마 상원이 몇 명입니까? 25대 몇이었었죠? 25대 6이었으니까 전체 상원의원 31명 가운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군요. 3명밖에 없었는데 그 3명은 전부 이것은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성 주지사가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 이 엘라바마가 84.3%가 아마 의회의 멤버가 남자군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흑인 인구도 굉장히 많지만 이상하게 또 흑인 인구들이 많은 데가 다 또 정치인들 보면은 백인들이에요. 해서 상원의 공화당 상원이 백인 남성 전체적으로 다 백인 남성이군요. 뭐 여성들 뭐 몇 명 빼놓고는 대단하네요. 그렇게 지금 나온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뭐 여러 테크놀로지 회사의 본사가 있거나 주변에 본사가 있거나 해서 그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버는 도시입니다. 돈이 많이 벌리는 분야잖아요. 요즘에 테크놀로지가. 그런데도 얼굴 인식 테크놀로지를 경찰과 또 시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찬성 8을 반대 1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항이나 어디죠? 공항과 항구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외를 뒀어요. 왜냐하면 공항과 항구는 뭐 이민법이 연방법인 것처럼 연방법의 아래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시가 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뭐 공항이 됐건 스테디움이 됐건 요즘 유현진 선수 너무 잘 던지고 있는데 뭐 다른 그런 장소 공공장소에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가 이거는 그 해도 너무한 거다. 너무 나가면 안 되지. 우리가 그 적절한 책임이 있는 거지. 도시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클랜드도 샌프란시스코 시와 비슷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한다고 하고요. 캘리포니아주 여러 주와 여러 도시와 매사추세츠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큰 도시 뉴욕이라든가 라스베가스, 보스턴, 샌디에고 또 플로리다주의 올랜도, 디트로이트에서도 지금 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경찰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지역에서도 뭐 검토하는 지역도 있기는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고 또 기술이 있다 해서 그러려니 하고 그것을 굉장히 어뷰즈한다고 할까요? 그런 점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돈을 잘 버는 도시인데도 이렇게 이것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다른 도시는 어떨까? 그렇게 쉽게 다 없애지는 않을 거예요. 돈 때문에요.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그 금방 뭐 anytime soon 이렇게 그 die down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빅 그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얼마나 또 로비를 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이런 회사. 아마존은 지금 제프 베조스가 또 뭐 우주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좋은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에 누구 뭐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도 하면서 반면에 이게 이제 사생활 침해하고도 여러 가지 연관이 되는데 빅 테크놀로지 이런 것으로 돈도 또 많이 벌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곳에서는 이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해서 위구르족을 무슬림 굉장히 학대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 200만 명, 100만 명 정도에게도 이런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시를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별로 좋질 않아요. 여러 가지 수치가 좋지만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소매부터 걸리잖아요. 그런 리테일 판매가 나쁜 게 이 중국과의 이런 문제 때문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고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제가 그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이코노미스트를 인용을 해서 아마 해결이 되긴 될 텐데 언젠가는 그런데 해결되기 전에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그 지금 상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태보다 하루 이틀 사이에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중국이 전과 달리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5% 관세를 문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개발된 국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폭의 관세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아직까지 25%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한 3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어제 말하더군요. 우리 경제가 아주 판타스틱하고 그들의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나다라든가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보다도 훨씬 많은 이런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할 때 미국 경제가 강하기는 하지만 미국도 이렇게 무역이 줄어들고 하면은 결국은 나빠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출이나 수입 상품에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연구라든가 뭐가 잘 되고 해야지 더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개발하는 것, 리테일, 마케팅, 수출 수입하는 데도 다 필요한 이런 분야들도 조금 위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베이징에서도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기를 원치는 않는다고 그동안 계속 얘기는 해왔지만 그러나
이게 그 분명히 베이징에서도 무조건 미국에 양보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5%딱 그 관세 부과를 찍으면서 그 중국도 지금 계속 미국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은 뭐 가장 큰 그 문제가 되는 집단들이 사실은 집단하면 나쁜 말 아닌데요.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집단들 하면은 왠지 느낌이 그러네요. 그 그룹이 농부인데 농부에게 보조금도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좀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농부들도 그래요. 정부의 보조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아주 안정적으로 우리가 중국과 계약을 하고 콩을 얼만큼 옥수수를 얼만큼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받아먹는 것보다. 그리고 받아먹는 것은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그것을 원하는데도 일단은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많은 그 정치인들은 농부들은 애국심으로 설령 조금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견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10% 부과했을 때 소비자들도 뭐 물건값 크게 오른 건 잘 몰랐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식당에 가면은 값이 안 올랐으면 좀 음식이 작아졌다던가 예를 들어 떡볶이를 시켰는데 떡볶이가 전에는 뭐 세 사람이 먹고도 남았는데 다른 것도 같이 시키니까 아니 이거 한 개씩 두 개씩 먹으니까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는 견디지만 25%까지 되면은 못 견디는 것처럼 농부들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의문으로 남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는 항상 서로 그냥 머리 확 부딪혀서 그 정면 충돌하는 것은 피해 왔습니다. 그 헤드온 컨플릭트라고 하잖아요. 국제 관계에서 중국이 피하면서 뭐 이것도 좀 양보해주고 그래 물건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하기는 했는데 중국이 아마 코스를 바꾼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전문가들의 그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는 완전히 미국의 양보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고 여러 중국의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계속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두렵지 않아 전쟁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2018년도 그때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국의 그 철학이라고 할까요? 미국과의 무역 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말은 좀 그 부드럽게 하면서 아주 그 강한 스틱은 뒤에 숨겨놓고 그러나 그 많은 부분 미국 물건을 더 사고 뭐 사이버 그 뭐 감시하고 뭐 이런 것 좀 덜 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은 법도 조금 수정을 하기도 했어요. 테크놀로지 이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미국이 뭐 완전히 니네 방식을 바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물론 중국에도 이참에 조금 뭔가를 우리도 개혁을 해야지 된다. 서방 세계의 기준에 맞게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윽박지르는데 우리가 아니 그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인구가 뭐 미국은 비교할 수도 없고 뭐 땅덩어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서도 내부의 소리가 두 가지로 지금 그 갈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제는 미국에 강하게 저항해야지 된다. 이런 쪽으로 현재는 기울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이제 새로운 냉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베이징에 있는 그런 그 국제 대학교의 그 다웨이라는 교수가 얘기하기를 PBS의 그 프론트라인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마 새로운 형태의 냉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지미 카터가 우려했었던 것들이고요. 해서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인 그 대치점으로 갈 것이다. 지금은 경제가 서로 중국이 미국에 큰 거, 보잉 같은 거 사주면 미국이 중국에서 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볼펜부터 뭐 컴퓨터, 마우스, 뭐 마스크 이런 아주 잘 자란 것을 미국이 수입하면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왔는데 이것은 그것으로서 다른 것들이 좀 가려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런 기간이 서로 대치하는 그 타임이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는 모두에게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뭐 세계 불황이 올 수도 있고 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의 몰건 스탠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주식시장은 리바운드 했었잖아요. 아직 투자가들은 지금 그 다웨이 교수 같은 사람이 PBS의 프론트라인에서 얘기한 이 정도를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소비자 심리를, 무드를. 1월 달에 그 판매가 올라갔고 2월 달에 내려갔다가 3월 달에 1.7%나 올라갔는데 4월 달에는 또 0.2%가 마이너스예요. 0.2%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거 판매 1.1% 줄어들었고 전자제품 1.3% 줄어들었는데 소비자들이 왠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자리가 안정됐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들 지금 미국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아들은 상원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청문회에 그 출석을 하기로 했네요. 뭐 4시간에 한정되고 질문은 5-6가지로 하고 질문은 뭐 미리 주겠죠.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트럼프 타워에서 모스크바 사람들 만난 거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로 그러나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단서까지 달아서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라디오 스테이션을 3개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부터 2020년 선거가 치러지는 그때까지 시간당 2분씩 어떤 때는 1시간에 2번 할 수도 있대요.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계속 틀어주겠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마워서요. 허리케인 뭐 뭔가가 지나갔었을 때 방송국도 피해를 보고 이웃들도 피해를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따뜻하게 보듬어줬다는 게 이유입니다. 언페어 아니냐고요? 다른 후보들도 원하면 공화당 후보 지금 뭐 미미하잖아요. 존재감도. 그러면 하겠다고 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